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의사들에게 비타민이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면 다양한 답변을 듣게 된다. 많은 의사들이 효과 없다고 단언할 것이고 일부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끄덕일 것이다. 극히 일부만 매우 중요하다면서 열정적으로 지지한다. 의대 교육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자연 치료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재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 치료의 접근 방식은 처방약과 시술뿐이다. 내가 미국에 사는 괴짜 닥터에서 약물 대신 영양소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독성을 가진 화학 약물보다는 영양소를 처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영양소와 자연 치료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돌팔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들의 몫이다. 약물 남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비타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8년 동안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접해본 적이 없다. 적어도 내가 진료하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는 구경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비타민과 처방약. 환자들로부터 흔히 듣는 질문이 있다.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비타민도 약이 아니냐는 것이다. 처방약을 많이 먹는 것이 싫어서 나를 찾아왔는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가짓수가 많다 보니 은근히 걱정되어 물어보는 것이다. 알약이나 캡슐에 들어있는 것이 모양도 비슷해서 어르신들 보기엔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모두 다 같은 약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과 보충제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차단제 혹은 억제제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로막아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들이다. 예를 들어 혈압약은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하는 식이고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다. 대부분의 우울증 치료제도 세로토닌 신경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반면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영양소들은 촉진제다. 촉진제가 무슨 뜻일까? 대표적인 예가 호모시스테인에 작용하는 비타민 B군이다. 호모시스테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높으면 심장마비, 대장암,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이유는 호모시스테인이 시스테인 단계를 거쳐 메티오닌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영양은 영양결핍이다. 엽산, 비타민 B6, B12가 부족할 경우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호모시스테인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엽산 비타민 B6, 비타민 B12는 차단제가 아닌 촉진제 역할을 하며 빠른 전환을 촉진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정성이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은 처방약에 비해 안전폭이 크다. 당장 혈압약을 30알 삼키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지만 비타민은 그렇지 않다. 비타민 C의 하루 권장량은 100mg에 불과하지만 1000mg 단위의 제품이 즐비하고 하루 1000mg 단위로 먹는 고용량 요법도 있다. 비타민이 몸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이란 어원은 생명에서 왔다. 결핍되면 죽는 물질들이다. 대항해 시대에 단순히 비타민 C와
비타민 B의 존재를 몰라서 수많은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결핍을 예방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고 메가도스로 다량을 복용하거나 주사했을 때 또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다. 그러면서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용해왔던 자연 물질들이기 때문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당뇨나 고혈압의 개선될 리 없다. 자궁과 난소의 혹을 아무리 떼어내도 다시 생겨난다.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느냐, 보충제를 복용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영양 상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영양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된다. 영양소의 중요성은 이제야 뒤늦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노력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와 폴리코사놀을 직접 비교 실험 따위는 없을 것이다. 아스피린과 오메가3 지방을 비교한 연구도 없을 것이다. 비타민과 자연 보충제들은 특허가 불가능하다 보니 그런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확정적 연구가 없다. 자연 치료를 비판하는 회의론자들이 주로 공격하는 부분이다. 당연한 점은 비타민의 효과를 확인해주는 연구 논문들이 수천 건 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심이 없을 뿐이지 결코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체와 부분. 나는 개인적으로 특정 영양소 한 가지의 장점을 부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론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 영양소들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도 아니다. 칼슘을 먹어도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기 위해선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한 것인지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환자가 내원했다. 흔히 간과하는 원인 중 하나가 피리독신이라는 비타민 6의 결핍이다. 그렇다면 간단히 비타민 B6를 복용하면 해결될까? 비타민 B6를 아무리 복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연 결핍이 있을 때 그렇다. 아연이 부족하면 비타민 B6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식당 벽에 걸린 구례 효능 같은 안내판에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다. 구례는 아연이 풍부해 남성 정력에 좋으며 노화 방지, 당뇨병을 예방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당뇨병 합병증도 열거할 수 있다. 신부전, 녹내장, 신경 손상을 예방한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거짓말도 아니지만 정확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없다. 어떤 특정 영양소가 의약품처럼 단독적으로 효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식당 안내판에 걸린 내용처럼 사용되거나 묘사될 수 없다. 그래서 영양제 복용을 특히 환자들의 경우 혼자 시도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영양학을 공부하는 의사들, 기능의학을 잘 하는 의사들을 찾아가 상담할 것을 권한다.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라고 확신한다. 흑수저 비타민과 금수저 비타민.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비타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비타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타민의 제조 과정과 원재료에 따라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C의 제품의 99%는
아스코르빈산이다. 아스코르빈산은 비타민 C의 일부이지 비타민 C가 아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다. 비타민 E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8가지 화합물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비타민 E는 크게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이 구분되고 각각은 다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4종류로 세분화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E 제품의 대부분은 알파 토코페롤이다. 알파 토코페롤은 다시 D-알파 토코페롤과 DL 알파 토코페롤의 2가지 분자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가장 흡수가 안되는 DL 알파 토코페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유는 원가가 싸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비타민 E가 전립선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타민 E가 아니라 DL 알파 토코페롤로 실험한 것이다. 물론 언론에서는 그냥 비타민 E로 소개되었다. 마그네슘의 경우도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등등 수많은 종류의 마그네슘이 존재한다. 그중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제품은 가장 싸지만 가장 흡수가 안되는 산화 마그네슘이다. 몸에 해롭다는 뜻은 아니지만 흡수율이 떨어지면 체내 활성화되는 양이 적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90%가 값싼 원료로 사용한 싸구려 제품들이다. 원인은 하나다. 기업이나 유통업자 그리고 수입상, 판매업자 모두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윤 폭이 크려면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흡수율 좋은 제품들이 많이 비싼 것도 아니다. 가격 차이는 소폭에 그친다.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싼 제품으로 손이 가기 마련이다.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선택은 어렵지 않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똑같은 마그네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분 표시를 확인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 시중에는 몸에 해로운 제품들이 많아서 안 먹으니만도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예를 들어 오메가3는 쉽게 산패되는데 산패된 기름은 몸에 해롭다. 그런데 산패 예방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되는 제품들이 있다.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산패되는 경우도 있고 유통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산패되는 경우도 흔하다. 건강을 위해 먹는 오메가3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싸구려 종합 비타민의 경우 석유 부산물에서 추출한 화학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 위장 장애나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심지어 인공색소, 설탕, 옥수수 전분, 방부제 같은 어이없는 성분들도 들어가 있다. 특히 어린이 종합 비타민에는 인공색소나 설탕 감미료의 함량이 더 높다. 정작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은 민망할 정도로 소량인 경우가 많다. 물론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을 볼 때 오직 음식을 통해 몸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아침에 우유와 토스트를 먹고 점심에 짜장면을 먹고 저녁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를 흡수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아도 된다. 중간에 커피를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술 한잔도 하고 담배라도 피우거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그나마 몸에 있던 영양소마저 빠르게 잃는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제품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인류 배우가 TV에서 광고하는 대기업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묻지마 구매를 할 일이 아니다. 뒷면의 성분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부도덕한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도 생긴다. 2015년
2월 뉴욕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뉴욕 검찰이 유명 브랜드 건강보조식품 업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GNC, 윌그린, 월마트, 타깃 등 대형 할인마트와 건강보조식품 전문 업체들이다. 기소 사유는 라벨에 표시된 만큼 실제 영양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즉 함량 미달이 문제가 됐다. 심한 경우 표시된 성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값싼 쌀가루로 채워 넣었다는 것이다. 타이레놀 500에는 정확하게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이 들어있다. 반면 건강보조식품들은 약품이 아닌 식품에 속하다 보니 의약품처럼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표기된 함량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건강식품 시장은 그야말로 정글과 같아서 의사들도 속는 경우가 많다. 비타민보다는 식사. 내가 강조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은 비타민 제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영양보조제를 사 먹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영양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영양보조제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바쁜 현대인들의 차선책일 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일 입을 통해 몸속에 집어넣는 음식의 힘을 존중한다면 아무거나 함부로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건강에 문제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식사법들이 존재한다. 최근 열풍을 일으킨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섭취 다이어트 식사법이 있고 그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이 위치한 듯한 현미채식이 있다. 그 중간쯤에 구석기 식단이 존재한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건 복싱이 세냐 유도가 세냐 하고 싸우는 꼴이다. 모두 훌륭한 무술이고 각자 필요한 상황이 존재할 뿐이다. 저탄고지 식사가 맞는 환자가 있고 현미채식이 유리한 환자가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영양학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아무거나 잘 먹으라는 의사라면 그가 알려주는 다른 조언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독소 배출을 위한 식사법. 웨인 피거링 박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느냐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건강은 체내 독소와 해로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즉, 디톡스는 따로 프로그램을 통해 캠페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톡스 자체가 의학 용어가 아닌 마케팅 용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많은 의사들이 그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나마 요즘엔 인식이 조금 바뀌어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들이 나타나는 추세다. 하지만 디톡스라는 게 별것 아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우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대소변과 땀을 통해 노폐물의 배출이다. 그게 안 되면 몸에 염증 물질이 쌓여 관절, 척추, 손가락 마디가 아플 수도 있고 혈관이 탁해져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간, 심장, 신장,
말초신경 등이 손상될 수 있다. 평소에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선 배출이 관건인데 이는 음식을 통해 가능하다. 영양가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땀샘 같은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진다. 반면 식품 첨가물과 인공색소, 옥수수, 녹말 위주의 음식을 꾸준히 먹고 약물을 장기 복용한다면 간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늘 독성물질이 쌓여 있게 된다. 배출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더러운 정수기 필터를 청소하기 위해 깨끗한 물을 오랫동안 흘려보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당뇨에는 뭐가 좋대? 광고에 자꾸 현혹될 필요는 없다. 병이 있으면 체내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먼저 궁리해야 한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폐기물이 생기는데 이를 몸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찝찝하지 않는가? 암,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그 약들 역시 디톡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타민, 영양제, 건강보조식품도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하루 두 끼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가공식품으로 때우면서 보상심리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어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봤자 도움이 될 리 없다. 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지 대체 식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은 효과적인 독소 배출을 위해 웨인 피거링 박사가 제안하는 식사 방법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실천해 볼 만하다. 당뇨나 고혈압, 암 환자의 식단은 달라야 한다. 영양 균형을 위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함께 먹는 것은 자동차의 가스, 휘발유, 알코올, 디젤, 경유 등을 섞어서 주유하는 것과 같다. 되도록 한 끼의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서로 중화작용을 해서 소화를 방해한다. 고기는 산성이고 전분은 알칼리성이다. 단백질은 부패하고 전분은 발효된다. 그 결과 소화관 안에 박테리아가 증식한다. 소화불량, 가스, 방귀, 변비,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햄버거에 프렌치 프라이, 탕수육이나 돈가스, 고기 먹고 후식으로 먹는 칼국수나 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분을 먹었을 때는 2시간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경우 3시간 후에 전분을 먹는 것이 좋다. 또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침은 과일 같은 가볍고 단순한 음식을 먹고 점심에는 아침 식사보다는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아침 식사보다 적어야 한다. 복잡한 음식이라 함은 전분과 탄수화물로서 한국인들의 주식인 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녁 식사로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의 소화 과정이 다소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가장 적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 역시 좋지 않다. 과일 다당은 소화가 쉽게 일어난다. 위가 아닌 소장에서 소화된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 위장의 다른 음식들과 함께 갇혀있게 된다. 조금 과장하여 소화되기 전에 썩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멜론이나 수박, 참외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원래 멜론이나 수박, 참외는 별 노력 없이 쉽게 소화되는 음식이라 다른 음식들과 섞여서 장에 오래 머물 경우 소화되기 전에 발효가 시작된다.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밥 먹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된다.